근데 그 인질 작전에 내응해준다 할까? 또는 일종의 그 스톡홀름 신드롬 비슷한 또 북한 인질로 잡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질을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인질범을, 납치범을 그런 세력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런 측면이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인질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했던 건데 그걸 또 돈을 줘서 도와주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 이제 그걸 전문 용어로는 누클리어 하스티지 스트래티지, 핵 인질 전략. 핵 인질 전략.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그 인질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핵 전략에 재미있는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통상 그 핵무기는 일단 가지게 되면 나라가 크든 작든 이렇게 이퀄라이징 이펙트라고 그러죠.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자산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맷 전략이라는 게 나왔어요. 맷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미쳤다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재밌는 의미인데 중의적이군요. 여기 이제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상호 확실 파괴. 그러니까 네가 나 공격하면 나도 너 공격해서 같이 죽는 거다. 말하자면 상호 자살 시스템이죠. 이거를 제가 이제 속으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NJ 전략이다. 이렇게 제가 NJ가 뭐죠?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 이 핵 전략의 기본입니다. 이게 사실은. 북한이 지금 미국한테 추구하려고 하는 전략이 바로 NJ 전략이죠. 너 나 건드리면 나도 너 때릴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그래서 지금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실어나를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턱도 없는 소리죠. 뭐 권투 선수로 말하면 한쪽은 손이 길고 한쪽은 손이 짧은 이런 경우죠. 혼자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북한이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핵인질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인질이 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일본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협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NJ, YJ 전략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Y는 뭐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나 죽이면 얘도 죽이겠다. 나 죽이면 얘도 죽이겠다. NJ, YJ 전략이죠.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했던 동인, 이유.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의 전략은 아니었죠. 그때도 그걸 추진했습니까? 그때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때의 전략이었나요? 물론입니다. 완성되기는 이제 김정일이 와서 완성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역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한국전쟁 끝날 때부터 이 유엔군, 미군의 공군력, 해군력, 소위 과학화된 군사력 앞에 사실 적화 통일을 못 이룬 거죠. 그때 이제 중국의 모택동이 우리는 팬티만 입고 살더라도 핵은 가지겠다고 해서 이제 핵을 가지게 됐죠. 말하자면 비슷하겠습니다, 그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김일성 있을 때부터 집요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미 1950년대 이미 그 핵공학 과를 김일성 대학, 김책 대학 이런 데 설치하고 유학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그 깊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핵개발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는 겁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핵 보유 그 자체는 성공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북한이 고립됐고 주민들이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공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핵보유 하나만 대가가 매서운 것이었죠. 사실은 핵보유 하나만 넣고 보면 성공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핵을 아까 우리 김 박사님은 나 자신이 강대국 환자다, 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북한이 핵을 꼭 가졌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의 딜레마가 체제이거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 체제는 수령 독재 체제 또는 유일 영도 체제, 신국이죠, 신국 이런 체제죠. 사실 이제 북한이 저 체제를 고수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시비가 걸리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있고
그 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탄압을 하고 또 주민과 외부 세계를 단절시키고 또 주민의 충성심을 유도해내야 되고 예. 이제 그런 수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이 핵 딜레마는 모두 체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화가 된다면 핵무기를 가지라고 우리가 권해도 아마 가지지 않을 필요가 겁니다. 없겠죠. 예. 사실은 김일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말하자면 이제 공갈 전략으로 이제 핵을 가지게 되면 뭐 내부적인 효과도 있겠죠. 결국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 경제 파탄이라든지 대외 말하자면 뭐 거래의 차단이라든지 하는 혹독한 말하자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짓인데 예. 우리 사회에서 의외로 북한 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장, 2장에서 제가 설명한 것이 그 여러 가지 관점을 소개하기 위해서 배경을 깔아놓은 예.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 핵이 통일되면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반대할 필요 없지 않는가. 이게 이제 그렇습니까? 그런 일부 젊은 주장들이 있는 사람들이 거죠. 이제 그렇게 예.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북한 핵의 예쁜 측면만 보는 거거든요. 예쁜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동족이기도 하고 안보 위협이기도 하고 예. 두 얼굴을 가지고 이중적이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을 동족으로만 생각하고 논리를 그쪽에 맞추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못 살고 헐벗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도 과학적 업적을 달성한 것이다. 참 예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보 위협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루빨리 제거해야 될 흉측한 무기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북핵의 두 얼굴입니다. 아까 제가 NPT 예. 핵세계의 예. 차별성을 말씀드렸는데 꼭 마찬가지입니다. 북핵을 쳐다보면서 이 핵질서의 차별적인 측면을 가지고 북핵을 보면요. 우리는 북한을 돕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 뭐 너희들만 핵무기 독점하고 너희들은 뭐 수천 개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약소국들은 못 가지게 하는 거냐. 우리도 약소국 아닙니까? 사실은 북한 편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측면을 느낍니다. 그런데 핵질서에는 방금 같은 악마적인 얼굴도 있지만 천사 같은 얼굴도 있어요. 핵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계 핵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그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무모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려야죠. 예를 들어서 통일 이유를 감안하고 볼 때도 지금 굳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통일 한국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통일 한국 되면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북한이든 남한이든 어디든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통일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안의 합의도 중요하고 남북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통일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 통일을 열렬히 도와줄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없죠. 사실상 그런데 주변국에 부담을 주지 않는 통일이어야지만 그나마 지지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핵이 있으면 이제 핵을 가진 통일 국가 한국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 한마디로 뭐 턱도 없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되면 북핵도 우리 것이니까 반대할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통일 역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착각도 큰 착각인데요. 제 책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준열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제발 좀 꿈에서 좀 깨어나라. 통일을 원하면 남이든 사실 북이든 북한이 핵을 가지고자 하는 동기 자체가 사실은 통일이 안 되도록 쐐기를 박자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그 말씀이 상당히 무게가 더 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북 간에 열세를 많이 느끼고 있죠, 북한이. 예. 그러니까 이제 체제 생존, 그 수세적 생각을 많이 할 예. 겁니다. 뭐 자유공갈단이죠. 우리 건드리면 다 죽을 거야. 우리 놔도 뭐 올바른 우리를 먹여 살려봐 이런 거죠. 예,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부에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마치 통일 한국이 되면 뭐 우리가 핵을 가진
사실 핵이라는 그 자체가 기술적으로 뭐 그렇게 고도의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가 수준에서는 이미 뭐 옛날 기술이죠. 대한민국한테 핵무기 만들려고 한번 국제사회가 요청해 보십시오. 몇 년 걸리는가. 금방 만듭니다, 우리도. 참 걱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참 나로 저것 계속 안 되고 러시아 기술 빌려와서 저거 하는데도 안 되고 하는 거 보면 야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우주 기술 또는 뭐 어떤 말하자면 메가 기술 이런 것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하고 굉장히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 개발 쪽은 우리가 많이 뒤처졌습니다. 그죠? 예, 다른 뭐 조선이나 기계, 뭐 전자 이런 데 비해서는 예. 많이 뒤처졌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은 뭐 지난번에 후쿠시마에서 저 뭐 사건 났을 때도 거기에 뭐 말하자면 뭐 핵 관련 핵무기 관련 무슨 뭔가의 시설이나 또는 재료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초기에 공개가 안 된 거다 뭐 이런 일도 주장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혹시 뭐 아시는 얘기가? 아니요, 뭐 그 부분 직접 관련해서 제가 아는 정보는 없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 원전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예. 아주 구형이고요. 구형이죠. 예, 우리가 가진 원전에서는 그런 사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사고 일어난다는 상상은 전혀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주 개발 쪽은 일본은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선진국입니다. 뭐 미국, 인도, 이스라엘, 일본, 뭐 러시아 그 소위 우주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우주 강국이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 핵무기하고는 다르지만 결합할 수 있나요? 당연히 결합하겠죠. 결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겠죠, 그죠? 예. 그 우주 개발을 한다는 것은 소위 우주 공간에 추진체로 쏘아 올리는 걸 말하는데요. 예. 지구 궤도, 예. 지구에는 뭐 저궤도, 고궤도 뭐 이렇게 이제 예. 일단 지구 궤도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추진체를 가지면 그게 바로 ICBM 대륙간 예. 탄도탄 탄도, 능력하고 예.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핵탄두로 붙이면 되는 붙이면 거고. 이제 핵미사일이 되는 거죠. MD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만약 제한된 숫자의 핵무기가 예고된 날짜에 날아온다면 뭐 미국 같은 기술로는 막아낼 겁니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숫자의 핵미사일이 갑자기 날아올 때 일부는 막아내겠지만 100% 막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낭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미국이 뭐 워낙 뭐 말하자면 하늘에 MD 시스템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뭐 사실 안보 문제로 놓고 보면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까지 중심이 너무나 짧고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한 겁니다만 여기 사장에 보면 좌파적 망상과 우파적 착각이 있거든요. 좌파적 망상은 지금까지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우파적 착각은 뭡니까? 우파들도 착각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해구산 예. 미국이 우리한테 해구산 제공해놓으니까 엄청 고맙다. 근데 그 엄청 고마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살짝 고마운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보십시오. 설명을 좀 하시면. 보십시오. 강대국들이 자기들 핵 독점하고 다른 나라들 핵 못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핵이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날 핵으로 위협하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강대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소연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핵을 못 가지게 하려면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죠. 예. 누구도 너 못 건드리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약속해 준 것이 핵우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측면에서 보면 미국 같은 나라가 핵 독점을 유지하는 소위 강대국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예. 핵 강대국의 우두머리인데 이런 나라가 한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지만 예. 그 질서에 순응하느라고 핵을 만들지 않는 나라들을 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 핵 우산의 강도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무 측면을 빼고 나면 역시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예를 들면 뭐 한미동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침략을 당하는 경우에는 미국이 곧바로 개입해서 침략을 같이 막을 수 있겠다.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핵우산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중국이 한국에 핵을 쏜다. 그럼 미국이 중국에 핵을 쏴준다. 이런 약속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 공격을 당하면 그걸 이제 영어로 우리가
확장 억제, 확대 억제, 신문이 종종 나지 않습니까? 예, 예, extended deterrence. 예,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원래 deterrence, 억제라고 하는 개념이 말이죠. 네가 나한테 핵 공격하면 나도 너한테 보복할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게 억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동맹국에게 확대 적용한 겁니다. 그럼 네가 내 친구인 얘를 그렇군요. 건드리면 예. 나를 건드린 거하고 같다. 그래 확대 핵도 마찬가지라는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그 약속, 공개적인 약속, 국제적인 약속, 그게 바로 핵우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안에 언제였던가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를 들어 핵배낭이라든지, 네. 말하자면 전술적으로 다양한 이제 핵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핵배낭 같은 일정한 형태의 핵무기들이 말하자면 한반도에, 특히 우리나라에 네. 현존하고 있었다.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진 겁니까? 없어졌죠. 네, 없어졌죠. 그게 그때 어느 정부에서 그러기도 했죠? 이게 노태우 이제 정부였습니까? 1991년 말에 그 부시 고르바초프 공동선언 예, 철수가 된 그때 거군요. 이제 전 세계에 그 자기들이 이렇게 배치해 두었던 전술핵을 모두 다 철수, 예. 공국으로 철수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항공기에 탑재하는 핵은 그대로 둔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폐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우리하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만은 아니군요. 때문만은 아니고요. 또 북한하고 관계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이 북한 그 핵 개발하는 걸 만류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첫 그 시기였죠. 1990년대 초반이. 그렇군요.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군 핵을 철수할 테니까 북한 너희도 핵을 만들지 말라. 그 카드로 사용을 했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다가 YS 정부 중후반기인가요? 그때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하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원점을 타격하자 하는 주장도 일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 있었죠. 예. 그러나 뭐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YS 대통령이나 이제 그쪽에서는 굉장히 뜯어말리는데 혼이 났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과장입니까, 약간? 아닙니다.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때 사실 미국이 북한하고 상대를 해보니까 만만치 않다. 뭐 전혀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고 이제 크게 실망을 했고. 예. 그렇다면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제 뭐 외과 수술적으로 예. 아예 드러내버리겠다. 그래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집중적으로 포기해서 그냥 초토화시키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흘렸죠. 근데 우리 한국 정부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전쟁으로 간다. 그리고 또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폭파되었을 때 방사능 피해가 한반도 전역을 다 엄습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러저런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말린 자세를 취했는데, 그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할 때 미국이 협상을 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왜 저 위험한 핵을 방조하려고 미국이 저러는 거 아니냐 하고 아우성을 쳐놓고 또 막상 때리겠다고 하는 게 또 말리느냐. 우리는 참 혼란스럽다. 그런 불평을 토로했죠. 아, 그렇군요. 참 역사의 과정이라는 게 애매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서지컬 어떻든 외과 수술적 제거를 했었더라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죠.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여기 이제 좌우파들의 그 망상들이 참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예. 제주도 해군기지 이게 왜 이게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예. 평화를 해치는가, 이것도 그 좌우파들이 서로 망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파병, 해외 파병 같은 문제는 좌파 우파 모두가 잘못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소위 좌파 성향을 가진 진보 성향 분들은 이게 미국의 패권 전쟁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다. 또 베트남 전쟁 같은 거는 용병이었다. 싸구려로 우리 생명을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우파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을 우리가 유지하는 한은 미국의 전쟁에 우리가 따라가서 동맹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시각은 제가 보기 양쪽 다 틀린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외 파병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크게 보면 전국적인 목표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중동에 우리가 이라크에 자이툰이 나가고 지금도 소말리아에 청해부대가 나가고 있고 다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원 확보라든지 해상로 확보라든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에 그 말씀이시군요. 예, 베트남에 파병한 것도 말이죠. 뭐 시작할 때는 한미 동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겠죠. 그러나 베트남에 우리가 8년 동안 30만 명, 연인은 30만 명이나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예.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외화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중학교 때요. 예. 제가 부산이었거든요. 네네. 그 베트남 거 보셨겠군요. 본 정도가 아니고요. 네. 늘 나가서 국기 흔들면서 그 환송회를 해야 되거든요. 청룡 백마. 뭐 백마부대, 뭐 맹호부대 이제 용사들 이제 배 타고 부두에서 이렇게 떠나갈 때, 뭐 형님들 잘, 군인 아저씨들 잘 다녀오시라고 깃발 흔들고 무척이나 했댔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어떻든 근대화하고 세계화되고 산업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초석이 초석입니다. 거든요. 그때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우리 국방에 대해서 그 자기들 기술 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자주국방이 그때부터 우리가 군 부대도 현대화되기 시작한 거고. 근데 지금은 미국도 그렇게 안 줍니다. 우리한테 기술 상당히 이렇게 자 인색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술 받고 무기 받고 하면서 우리 방산산업 초석이 다 꼈습니다. 박정희 그때 얘기 중에 굉장히 잘 활용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알면서도 방조도 했고 처음에는 잘 몰랐고 하는 게 한국 군대가 뭐 총 가져가거나 탱크를 가져가거나 하면 좀 미군 장비로 싸우니까 네. 이게 부서지고 망실된 사례가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 보니까 그걸 전부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뭐 한 얘기도 있을 정도였는데 어떻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개발이 되고 군대도 좀 뭐 16 같은 현대화된 이 장비도 좀 들여오고 저는 군대에서 뭐 처음에는 M1을 썼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16이 다 보급되고 했었죠. 그게 사실 이제 그런 내력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최종병기 3축 체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이 사실 좀 생소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 최종병기 활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방개혁 얘기인데요. 예. 2010년, 2009년 마지막 무렵에 제가 대통령 자문교수 회의를 하면서 국방개혁을 건의를 드렸고, 예. 근데 저는 물론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이시고, 바로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상우 교수님을 모시고 일을 했고, 예. 실무적으로는 뭐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뭐 했고 또 우리 김열수 교수님 성신여대 이제 이런 분들하고 핵심이 돼서 일을 했는데 제가 2010년 1년을 꼬박 국방개혁에 몸바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건절할 수 있는가. 예. 근데 왜 북한이 자기들보다 경제력이 훨씬 강한 남한한테 도발을 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예.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 취약성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취약성의 불균형. 그러니까 북한은 핵도 있고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강대국,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뭐 많은 미사일 파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상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핵질서를 준수해야 되니까 따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소도 안 되고. 예. 그게 이 취약성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건절되기 어렵겠구나. 예. 그렇게 해서 제안한 것이 삼축 체제입니다. 예. 이 삼축 체제가 뭐냐면 이건 제가 이 핵 전략을 공부해서 박사를 받으면서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비록 핵무기를 만들어서 북한을 상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미사일, 각종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서 지상과 공중과 해저에서 보복 발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 건드리면 너희들이 죽는다 하는 걸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게 삼축 체제입니다. 삼축 체제고 축이라는 것은 뭐죠? 그 축은 기둥 이제 엑슬입니까? 예, 뭐 영어로는 트라이어드, 이제 세 개의 축이다 이런 뜻인데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운용하는 시스템이 삼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발사할 수 있게 해놓고 해저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공중에서도 발사해요. 말해서 세 가지 이제 베이스먼트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핵무기는 아니지만 재래무기, 재래미사일로 컨벤셔널 트라이어드 삼축 체제를 하자는 겁니다. 이건 말고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이 제 지금 확신이었고, 최근에 그 한미 간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같은 이게 합의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삼축 체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거리 연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